박병문의 상달에 노력하여 국민 앞에 정직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예, 추석 때 폭망한 장안의 화제는커녕 네, 불만이 가득한 최강욱 의원. 그리고 요즘에 이분이 장안의 화제야. 예. 우리 장인수 기자님 모시고 정치 비화 그땐 왜 제4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방송을 하시면 막 실시간 접속 15만 이런 걸 기본적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처음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걸 장인수 기자 혼자 하는 게 낫겠어. 우리 박지영이랑 빠지고 맞아. 우리 때문이야. 예, 정치 비화는 무슨 아니 그나저나 추석 추석 지나고 지금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추석 때 우리가 1, 2, 3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네네. 흥행에는 실패했다. 근데 본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혹시 들은 게 있나요? 저는 취재 때문에 이렇게 전화했는데 방송 네. 잘 봤습니다 그래갖고 네. 그냥 뭐 저 채널 보시는 분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분은 이거를 처음 본 거예요. 정치 비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취재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권에 있는 보좌관 의원 이런 분들이니까 되게 재밌게 예. 봤다고, 예. 유익하게 봤다고. 예, 끝까지 다 보신 하시더라고요. 분들은 그래도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예. 일단 보시질 않으니까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일단 목표가 있다면 이제 장인수 기자님 채널이 10만 넘기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미 넘어가 있더만 시작할 때 보니까 그래도 몇천 명 늘었어. 아니 3천 명. 그렇죠. 요거 때문에도 좀 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탄부터 정말 우리 최강욱 TV, 장인수 TV, 또 박시영 TV도 마찬가지. 이거 공들여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 맥락은 이해가 됐다. 잊혀졌고 잘 그렇죠. 몰랐던 젊은 층들이 20, 30대가 이걸 보고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거 아니, DJ 때 이런 거 잘 몰랐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당장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유튜브에서 그때 거를 종합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한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1년, 2년 후에라도 현안 뉴스야 지금 보고 조회수 더 이상 안 나오겠지만 그렇죠. 그거 좀 이게 이제 기대해 한방 볼 만해요. 터지면 또 거슬러 올라와서 옛날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건 내용 자체가 이제 베스트셀러 까미라기보다는 스테디셀러고 그렇죠. 이제 네. 나중에 언젠가는 또 역주행을 하겠습니다만은 문제의 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찾아봐야 돼요. 하여튼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시비를 거시던데 무슨 정치 비화라고 해놓고 비화는 그냥 다 뉴스에 나오는 얘기더라. 뭐 이런 비화 있었어. 시작해서 처음 들은 얘기도 있었어. 그러니까 열심히 안 분명히 있는데. 들으시고 박시영이 어디 가서 뭐 똥눈 얘기를 해야지 그게 비화가 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요즘에 또 장인수 기자께서 공천 개입 김건희 이 큰 건을 또 예. 터뜨리고 계셔서 네. 뭐 그쪽에서 또 뭐 고소하고 막 그런다고. 일단 방송 금지 가처분이 다음 보도에 대해서 나올 것 같은데 예. 뭐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제 그 장인수 기자 우리 방송하시는 거 보면서 네. 굉장히 흡족했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기분이 좋았어. 김건희가 제일 네.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라면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저라고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예. 이건 장인수로 바뀌었다. 이명수 아니야? 아니야, 장인수야. 이명수 기자일 것 이명수는 같은데요. 전화만 하는 사람일 뿐이고 이걸 자꾸 사회적 이슈로 키우는 사람은 장인수야. 그러면 김건희 씨가 가장 싫어하는 두 명을 모시고 제가 방송하는 거네. 이명수 기자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뭘 흘리고 다니면서 이명수한테 걸리잖아. 맞아, 이거 비교하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네. 이명수 기자가 얼마 전에도 김건희 여사한테 저기를 보냈어요. 카톡을. 새벽에 산책? 새벽 산책 말고 그 전에 예.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언젠가는 인사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다시 얘기해보고 싶다. 아마 이런 취지의 그걸 보냈는데 김건희 여사 독특해. 나 답이 왔어요. 거기에 하트 표시 있잖아요. 이런 비화야. 이렇게 비하는 이런 게 그때 내가 아니고 이때 내다 이때네. 야, 진짜 야. 멘탈 갑이다. 그러니까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장인수 기자님도 한번 보내보시죠. 아니, 나도 윤한테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뭐라고 하나 체리따봉 한 개는 보내겠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체코에 있었잖아요. 네. 질문지를 이렇게 쭉 만들어서 보냈는데 네. 저는 늘 일십입니다. 저는 읽고 씹어요 그냥. 내가 윤하고 김건희한테 예.
보내야 되겠어. 한동훈이 싫어, 내가 싫어. 그럼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이길 수 있어. 그럼 답이 올 것 같아. 승산 있어. 한동훈이 싫어, 내가 싫어 하나 해놓고 장인수가 싫어, 내가 싫어. 야, 최강욱 의원이 잘하면 2승을.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흡족합니다. 예. 장인수 기자, 네. 훌륭하십니다, 진짜.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인수 TV, 최강욱 TV 많은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박시영 TV도 좀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야심차게 준비한 제 4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탄은 2002년 노짱의 승리, 예. 노무현의 승리. 정말 감동적이었죠, 사실 이때. 이 과정을 한번 짚어볼 건데요. 오늘 비와 분명히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나갔네. 네, 벌써 20년이네, 진짜. 자,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살아왔는지 많은 분들 아시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기적과 같은 승리 아니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최강욱 대표님 뭐 하고 계셨어요? 2002년에? 저는 그때 강원도에서 법무관 할 때인데 네.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그 순간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스팟이라고 그러나요? 네. 필름처럼 네. 필름에 이제 중요한 장면이 하나 탁탁 이렇게 찍혀갖고 기억에 남는 게 있잖아요. 뇌리에. 네. 그런 순간이 제가 몇 개가 있는데 성인 돼 가지고는 가장 선명하게 찍힌 순간이 하나 아닌가 싶어. 그 전에 제가 대선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병무비리, 그러니까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맞아. 법무관들이 네. 특히 이제 군 검사들이 언론에 완전 핵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청문회도 막 그때 있고 해가지고 당시에 그 육사 출신 법무관과 그 고시 출신 법무관들 사이에 네. 이제 일종의 알력이 있는 것처럼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아무래도 육사 나온 애들이 군대 안에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선만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걔들은 이회창의 승리를 확신하고 대선만 끝나고 나면 법무관 생활을 마치고도 그 법조인으로서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살아갈 수 없는 선례를 만들겠다. 끝나면 바로 구속하겠다. 누구를? 나를.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놈들이. 그랬는데 또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뭐 니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거는 그때가 죽고 나서 생각해 볼 일이고 일단은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럼 제가 그 전에 이제 그때 이미 제가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네 뭐 PD 수첩이네 막 이런 거 하고 군사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게 백해무익한 거다. 그걸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 하고 막 이럴 때거든. 근데 그때만 이제 공직에 있을 때니까 등을 찍고 등을 찍은 다음에 블러 처리를 하고 야. 음성도 이제 변조하고 그렇게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대선 전에? 대선 직전에. 근데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헌병 애들이 하는 걔네가 찾아내?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걸 다 벗겨냈어. 와. 그러니까 음성을 왜 이렇게 조작하는 게 파형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음성 변조를 예, 하잖아요. 예. 그거를 다시 원음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거는 될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누군지 확인했다라고 다 보도가 되고. 그러면 지금 다른 사건에서도 그렇게 음성 변조 처리해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응변은 있어요. 그래요. 그건 변조는. 파형 조절을만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내부에 또 이제 국방 비린 막 이런 거 관련해서 내가 뭐 여러 가지 그 공익 제보를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참여연대 공익 제보자 목록에 앞쪽에 나오는 사람인데 하여간 그런저런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있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공언을 하고 그때 이제 한학수 PD가 MBC 한학수 PD가 그렇죠. 저를 이제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찍고 막 했는데 예. 한학수 PD도 그걸 알게 된 거야. 이건 보복한다. 이걸 다 벗겨냈다. 이런 걸 한학수가 알게 돼가지고 한학수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국방부에다가 네네. 그거는 좀 심하지 않냐. 방송 가지고 그럼 뭐 당신이 뭐 심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할 길을 하겠다. 당신도 PD로서 당신 할 일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백척간도에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도 그 군인들하고 싸우다가 저 강원도 저기 산골에 쫓겨가 있을 때거든. 인제 원통을 관할하는 3군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 인제군 기린면 현리인데 내린천 래프팅 하러 가는데. 거기 가봤어요. 네. 내린천. 거기에 있을 때인데 개표 방송을 보는데 밤중에 처음에 이회창이 앞서갔었어. 그렇지. 그래서 그러다가 한 9시 반 10시 됐는데 10시 되니까 엎어졌죠. 네. 그때는 네. 이렇게 전체 득표수가 이렇게 계산되는 방식이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숫자로 나오지만 예전에 주유소에서 왜 숫자 돌아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었잖아요. 주유소 숫자 넘어가는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왔었거든. 했지. 근데 내가 9시 한 48분인가 됐는데 이게 탁 하더니 노무현이 앞서가기 시작한 거야. 네. 그때부터 이게 엎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옆에서 불안불안하게. 네. 그때 이제 내가 우리 막내를 낳아가지고 그 강원도에서 낳아가지고 돌은 100일도 안 됐을 때다. 뭐 그렇게 애 4명이 예? 우리가 또 애가 많지만 또 애들이 또 바로바로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막 갓난 애가 있었고 큰애는 6살이야. 예. 6살, 5살, 3살 막 낳고 뭐 이렇게 있을 때거든.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했겠어요. 남편 잡혀간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거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쫙 넘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 그래도 출구조사 먼저 또 발표는 됐었잖아요. 아니 그럴 망정 그래도 네, 개표하는데 계속 지고 있으니까. 저 광화문에서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개표 현장에 장인수 기자는 2002년 대선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 전날 밤에 예. 그 종로에서 그 발언 있잖아요. 예. 저는 거기 있었어요. 저는 명동까지는 있었어. 우리에게는 추미애도 있고 추미애도 있고 정동영도 있다. 예, 네, 그래서 종로에서 저는 마지막. 그 정몽중 표정이 약간 저기 굳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약간 저도 그 감이 있었나 봐. 살짝 쎄하긴 했어.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정몽준 그러니까 노무현 연호하고 예. 정몽준 지지자들이 정몽준 연호한 다음에 예. 다음은 정몽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받아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예. 그 당시 얘기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앞서가지 말자고. 그치.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다. 그러니까 살짝 실수한 거 맞아. 거기서 이제 노무현 실수를 하신 건지 후보가. 일부러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 난 그- 일부러 하신 거로 들었거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뭐 실수인지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왜냐면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한 거를 조금 약간 부드럽게 넘어가려면 예. 맞춰주면서 다른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정동영도 있고 그러니까 야. 당연히 경선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예. 그거 보고 제가 집이 수원이었고 이제 그걸 보고 내려갔어요 수원으로. 뉴스를 틀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진 거야. 그때 그러면 신분이 뭐였어요? 대학생. 그래갖고 그랬구나. 대학생이네. 밤을 샜어요. 왜? 잠을 잠을 이것 때문에. 못 자지. 칠까봐. 이제 아, 정몽준 그럼요. 틀었잖아요. 그래갖고 네. 그 뉴스를 한 자정까지 이렇게 보다가 그냥 밤을 새고 아침 6시인가 개표 소문 열자마자 나가서 투표하고 잤어요. 그날 정몽준 효과를. 그 전날이잖아요. 전날 네. 종로 연설하기 전에 명동에서 했거든요. 밤에. 그 다음에 이제 종로로 갔는데 명동에서 할 때 저는 이제 노사모 사무총장도 했고 그때 이제 100만 서포터즈라는 국민참여운동본부의 상황장을 했을 때인데 이게 저는 이제 아니까 캠프하고 앞에 있었는데 계속 그 누구의 가수 김은국 네. 김은국 씨가 이제 정몽준 핵심 참모였잖아요. 네. 자기 쪽 사람들을 계속 무대에 올리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캠프 쪽에서 막았고 저도 거기서 몸싸움하고 있었고 그래서 야 이거 심상치 않다 분위기가 이제 그걸 감지했었고 이제 종로에서 그 선언한 이후에 정몽준이 이제 토라져 갖고 이제 백지화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어디로 갔냐면 민주당 당사로 갔어요. 당시에 이제 어디 있었어 민주당 당사가 그때? 그때 저기 있었죠. 여의도 그 시장 안에 있는 그거. 아니야 시장 안에 있고 이쪽 지금 있는 당사 근처에 원래 네. 당사 독립된 당사가 있었는데 거기로 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새파랗게 다 질려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그래서 막 후보한테 노무현 대통령한테 여러 압박을 하죠. 사람들이 그때 사실 이해찬 전 대표가 총대를 맸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지금 가야 한다. 집으로 집으로 가야 한다. 네.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명계남 선배님하고 저하고 그때 지켜보면서 그 과정 밖에 있었는데 지켜보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께서 그 가는 길을 보고 저희는 노사모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어떻게 우리 대처할지 그때 이제 했죠. 하면서 야 새벽까지 지침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근데 집단지성이 무서운 게 그때 노사모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전부 잠을 안 자고 조선일보를 다 수거한 거야. 조선일보 일면에 후회를 만들었잖아, 걔들이. 정몽준 드랍했다. 그리고 다리가 깨졌다는 거를 썼거든. 그래갖고 집마다 다니면서 조선일보 다 수거했어. 새벽에 4시에, 맞아. 5시에.
야, 유명한 일이죠. 그리고 아침에 저도 잠이 안 와서 잠깐 자고 10시인가 당사를 나갔어요. 예, 예. 자원봉사 하고 있었으니까. 딱 한 10시쯤 나왔는데 10시 반쯤에 나왔는데 아니 KBS, MBC, SBS 이런 중계 차량이 민주당사 앞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야. 딱 보니까 건너서 국민의힘 쪽 그때 뭐 한나라당 뭐 이쪽이잖아요. 한나라당이죠 당시. 그때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거야 중계차가. 이미 판을 읽은 거야. 야 정몽준아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창이 무조건 끝이다. 이겨. 거기 다 서 있는 거야.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 막 연락하고 노사모 사람들 더 독려하고 이러고 있다가 1시인가 1시 반쯤 지나니까 점심 먹고 중계차가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느낌이 딱 왔지.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야. 예. 야 출구조사상 앞서가고 있대. 이제 역전했대. 오전에 엄청 졌는데 따라 붙었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야 그 투표장에 젊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2시부터 막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제 중계차도 여러 소식을 접하니까 이쪽으로 노무현 쪽에 승산이 있겠구나 싶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다시 오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약간 안도가 되더라고요. 야, 그 2002년 정말 할 말도 많고 그 중계차를 보면서. 네, 보면서 많은 느낌을 가졌었는데 아니, 저는 2002년이라는 해 자체가 어떤 역사의 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결과적으로 이제 국운이 상승하는 해였다라고 저는 월드컵. 보는데 월드컵도 월드컵도 있었고 또 뭐 비극으로 이제 미선이 효순이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뭐 잊지 못할 한 해죠. 2002년. 2002년 진짜 월드컵 때 그때 구경하셨어요? 그럼요. 인제에 있었어요? 그냥? 아니지. 거기서도 하고 거의 아니 그런 상권에서도 다 저기 벽에다가 그 영상 띄워놓고 막 사람들 앉아가지고 바깥에서 길거리 응원하고 그럴 때야. 그럴 때인데 저는 여의도 모 호텔에서 문성근 선배 뭐 이런 사람들하고 잡혀갖고 막 뭐 그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후단협에서 하도 흔드니까 그 유시민 이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수민 선수가 이제 뛰쳐 나왔잖아요. 그 방송 때려치고 네. 노무현을 구하겠다. 딱 멋있게 나왔잖아요. 그 전에 야, 이 민주당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인터넷 정당 뭘 만들자. 그래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이라는 거를 같이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겠다. 만약에 민주당이 더 흔들리면 노무현 후보를 안정적으로 모실 수 있는 거를 대비한다. 우리가 그 노사모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 인터넷 플랫폼을.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고 기획하는 일하고 축구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방에서 뺀 날 회의하고 아유 씨,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유시민이 짠 나타나서 모든 걸 다 깔끔하게 해소시켰거든요. 문제를 다 풀어줬는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참 승부사는 승부사야. 종로를 버리고 종로 어렵게 그 보궐선거에선가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예. 버리고 부산으로 가죠. 네. 가죠. 그게 2000년 4월 달입니다. 그래서 북강서을에서 허태열에게 패배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노무현 하면 유명했죠. 여러 가지로. 이것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게 네. 당시에 종로 보궐선거가 왜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저기 아니에요? 이명박? 그렇지. 이명박이. 이명박이가 그 김유찬이라는 사람이 저 돈 문제 폭로해가지고 예. 그 이명박이 잘리고 맞아요. 미국으로 가고 네. 네. 그리고 이명박이 미국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무슨 저 김경준도 만나고 홍준표도 만나고 뭐 그런 일이 그때 거기서 벌어지는 거고 요 맞아요. 자리를 이제 보궐선거로 저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또 다시 한번 내가 가겠다 이제 바보 노무현으로서 확실하게 저기 인지가 될 때 이때 이제 붙었던 허태열이 나중에 박근혜의 비서실장이 되고. 맞아요. 그죠? 그리고 네. 정몽준 한참 저거 할 적에 앞에 우리 저기 뭐 그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그때 옆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김행,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그때 같은 편이었고 지금 보면은 참 완전히 막 있게 돼 있어. 그 당시에 장인수 기자님은 노무현 당시 후보에 대한 기억이 어떤 게 나옵니까? 저는 그 청문회. 그때는 청문회. 네,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도 예. 그때 50 청문회 스타가 두 명이죠. 노무현하고 김민석. 또 그때 스타가 김민석은 아니었나? 그 다음이었나? 김광일. 그 다음이었나 보다. 아무튼 노무현 아무튼 그때 저는 어려워갖고 전두환이 훌륭한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네. 처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TV를 보면서 뭐 80년 광주도 이제 알게 되고 어린 나이에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몰랐던 걸 알려준 사람에 대한 좀 그게 되게
큰데 노무현이 이제 알려준 거야. 그 그 청문회에서. 청문회가 효과가 있었구나. 예, 어려서 예, 그걸 그러면 보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가 88년이면? 그렇죠. 그러면 그 초등학교 부모님 6학년. 펴놓으신 거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네. 부모님이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그러니까 거지. 아버지가 저랑 좀 비슷해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90년 3당 합당했을 네. 때 네. 아버지가 재떨이를 TV에 집어 던졌어요. 야. 보고. 네. 그리고 저는 모르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네. 아니 정치인들끼리 안 싸우고 손잡고 왜 잘 손잡고 좋은 나라 만들어 보겠다는데 뭐 다 그런 보도였잖아요. 그때 네. 보도 분위기가. 전 어리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재떨이 집어 던졌던 게 기억이 나고 88년에는 그냥 TV가 맨날 이걸 낮에 하고 있으니까 그럼 볼 게 없잖아요. 야, 그래, 집에 대단하다. 비디오도 없고 그냥 대단하다. 보는 거지. 근데 뭘 국군이 무슨 뭐 광주에서 뭐 총을 쏴 뭐 저거 했어? 뭐 그다음에 김민석은 88년이 아닌가 보다. 뭐 기업인들이 또 뭐 돈 갖다 주고 네, 하는 맞아요. 그 청문회 네. 해갖고 뭐 했었잖아요. 뭐 그럴 때 또 뭐 김민석이 막 기업인들 막 조지고 하는 거 보고 뭐 예.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 청문회 스타 88년 이거 많이 알려진 거고 그 전에 이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는데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한 3가지 장면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거 87년의 시위 때 앉아갖고 연자 시위 하잖아요. 막 그 체류탄 큰 터지는 길가에 데서 앉아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딱 있는 모습. 그 다음에 50 청문회 때 명패 던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기억하고 그다음 3당 합당할 때 있습니다. 막 있으면서 계속 외치고 다른 사람 말리고 그 장면이 뚜렷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것도 일종의 비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좀 옛날이었던 것이 노무현 변호사잖아요. 당시에. 네. 판사 생활을 잠깐 한 부산의 변호사잖아. 그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당시에 부산의 어떤 시민 그러니까 국민운동 본부 뭐 이런 걸 할 때 그렇죠, 항상 그렇죠. 부산에서 이제 이름이 나오시던 분이라서 저는 얼굴은 못 봤지만 부산에 무슨 조직이 꾸려지면 늘 나오는 이름이야. 거기 이제 종교계, 뭐 학계, 뭐 언론계, 법조계 이름을 쓰잖아요. 네. 그럼 부산에 항상 김광일,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나와 맞아요. 순서가. 김광희. 김광일 씨는 나중에 이상하게 됐지만 네. 여튼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김정수 여사님한테, 권 여사님한테 들었나? 경찰들이 전화가 온다는 거야. 그 6월 항쟁 때나 이럴 때 한참 이제 집회 예정되고 막 이럴 때 이제 나가면은 이제 영감님 좀 못 나가시게 해라. 저희가 거기 시위 현장에서 다치실까봐 따로 모시느라고 힘들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변호사가 몇 명 안 되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저기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을 때라서 따로 이렇게 함부로 건들지를 못했던 거야 변호사라 그러면. 그리고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5월 광주에서도 왜 그 중재하는 역할을 홍남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노무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와는 달리 앞에 서가지고 그 자기를 함부로 못 건드리라는 거를 알고 이거를 내 일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지키기 위해서 딱 길거리 나가서 한가운데 쓴 거지. 네, 예, 이게 예. 이제 남다른 점이신 거죠. 그 노동운동 으로 또 투옥도 되잖아요. 그 그렇죠. 대변하려고 예, 대우조선인가요? 그랬죠. 이석규 열사 예, 저기 예. 때 아유. 거제도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발언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90년에 3당 합당 이제 그 거부를 하고 나홀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92년 총선에 패배하고 또 95년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패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로 선거도 한번 나갔었는데 96년에 패배도 합니다. 그러다가 97년 이제 DJ 캠프에 합류를 해요. 당이 합쳐지면서 찬조연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DJ 찬조연설을 하고 98년 종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총선에서 2000년 4월달에 패배하시고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께서 해수부 장관을 네. 시키죠. 근데 이때 총선 때 한나라당이 133석, 새천년 민주당이 115석으로 한나라당이 우세를 차지하는데요. 이때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꽤 노무현 대통령이 선전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 종로를 배지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떼고 다시 부산에 갔기 네.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DJ 이후에 집권하기 위해서는 영남에서 뭔가 교두부가 필요하고 지지세를 넓혀야 한다. 그 대의를 가지고 노무현이 도전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새벽에 노사모가 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노하우가 있었는데
막 이러면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서로 다 거기에 막 글을 남기면서 그렇죠. 바보 노무현이 네. 이제 그때 국민들 마음에 막 각인이 된 거고 네. 저는 이때 기억이 그 노무현 변호사라는 분을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속으로 되게 좀 흠모했다고 해야 될까? 뭐 그렇게 마음속에만 두고 이제 사진으로만 보다가 해수부 장관이 되시고 2000년에 이제 그 왔을 때 네. 제가 그때 국회 담당 법무관이었거든. 그래서 국회에서 내가 실물로 노무현 장관을 처음 본 거야. 그 국회 복도에서 예. 다른 의원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작으시구나. 작아요. 실제로 보면 60 한 7? 정도 키가 되시나? 작으시고 네, 그 정도. 얼굴이 또 큰 편이고 근데 친근하지. 그럼 딱 보면은 네. 소위 고관대작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 약간 어깨도 조금 굽으시고 약간 그렇게 다니시죠. 그래가지고 네. 되게 인상적이었고 반면에 이제 그때 김진표 씨는 재무부 세제실장이었어요. 네, 옛날에 재경부 네. 세제실장이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뭐 나와서 법사위에서 답변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전형적인 그 관료의 모습, 팔대이 가르마 딱 하고 포마드 발라가지고 이제 그래서 사람의 느낌이 네. 그때 딱 봤던 노무현의 모습과 김진표의 모습 네. 이게 네. 변하지 않더라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과 최강욱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를 닮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최강욱처럼 그렇게 욕을 세게 하지는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몇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질상 여러 가지 장점이 닮은 게 참 많다고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20살 됐을 때 네. 대학 갈 때 꿈이 이 3개가 있었어요. 네. 그때 얘기하면 다 웃는데 네. 한국인 출신 메이저리그 10승 투수를 보는 거. 오. 예. 아, 야구 좋아하셨구나. 박찬호. 꿈이 하나가 대한민국은 죽었다 깨나도 월드컵 우승은 못할 것 같고 네. 그때는 이제 16강은 왠지 갈 것 같고 어떻게 한두 번 더 이기면 4강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4강 한번 보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이 네. 대한민국 그때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었으니까 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고 네. 노무현 같은 사람이 언젠간 대통령이 되겠지. 이게 다 꿈이었어요. 이루셨네. 이게 꿈인데 2002년에 오. 95년 그러니까 그건 박찬호가 97년, 98년에 다 잃어버렸고 그렇지. 2002년에 나머지 2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행복했지 2002년에. 야. 그냥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려서 아직 20대여 갖고 의식 있는 자인수.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되게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아 그냥 저 사람 멋있다. 저거 떨어질 거 아는데 왜 저러냐. 그러니까 되게 행보가 다르니까. 그렇죠. 언젠간 저런 사람이 그래도 한번 한국의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예. 붉은 악마가 꿈은 이루어진다를 쫙 펼쳐가지고 그때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예, 이게 예. 장인수의 꿈이었구만. 나는 뭔 꿈을 얘기하나 했는데 아닌지 알았네. 이게 의문이 풀렸네.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꿈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에 앞으로 장인수의 요새 꿈은 꿈이 뭔가? 없어요. 그게 문제야. 아니, 꿈을 그러니까- 다시 꿔야 돼. 그거야. 그래야 우리가 또 그러니까요.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꿈 한번 꿔주시고. 나는 이 대목에 하나만 보태고 예. 싶은 말씀이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떨어지시고 막 이럴 때 예. 2020년도에 총선이 있고 그때 제가 당선이 됐잖아요. 예. 비례대표로. 근데 그러고 나서 봉화마을에서 이제 추도식을 하러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당대표를 앞시고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추모 영상을 이렇게 해마다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트는데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선거를 떨어지고 그 막 빈 공터에서 쓸쓸하게 이제 잠바를 입고 이렇게 예, 딱 가시는 뒷모습이 예. 나왔을 때야. 네. 근데 제가 2020년 총선 때 낱낱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황당한 꼴을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이게 민주진영이 총선 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구나 싶었던 제 나름의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오히려 참모들을 위로하면서 막 참모들 울고 있는데 그게 나오죠. 영화에도 나오고. 그게 다 나오잖아요. 예.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나는 그 가짜는 일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황당하고 마음이 상했었는데 이분은 도대체 뭐 저때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게 막 이게 막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이게 마음에 와서 하는데 막 정말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명언이 그거였잖아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 얘기를 탓하지 하셨잖아요. 않는다. 예. 예.
그랬더니 또 이 조중동 새끼들 거기 앉아가지고 최강욱이가 울고 있고 뭐 어쩌고 한다고 또 이제 했길래. 그 열린민주당 과거에 그 과정도 한 번은 우리가 꼭지로 좀 꼭 다뤄야 돼요. 그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왜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가 극적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해창이 아주 잘 나갔어요. 네. 재수한 입장이잖아요. 97년 그럼요. 대선 때 한번 나왔고 재수를 했는데 우리 측의 민주당의 유력 후보가 이인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괴로웠던 건 뭐냐면 이인재가 97년에 효자 노릇 한 거 우리 봤잖아요. 국민신당 만들어서 어쨌든 그게 이제 DJ 당선에 뭐 간접적으로 큰 도움 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인재로서는 도저히 이해창을 이길 수 없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이인재는 우리도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인재가 계속 유력 후보였어 또. 유력 당시 후보였어. 민주당의 1번 후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인재가. 동교동 이런 쪽의 식구들이 다 이인재로 붙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이인재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잘 안 보였거든. 그런 고민 속에서 민주당이 대선 과정을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자료로 띄워드립니다만 2000년 연말에 한겨레 21이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이제 거론되는 후보 중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조사를 한 것도 있지만 이해창 대세론이 힘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인재였어요. 근데 이해창과 이인재를 붙으면 항상 이해창이 꽤 큰 차이로 격차로 이기는 조사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민주당이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대선 경선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고민했어. 예. 그때 처음으로 도입된 게 국민 경선제 방식이고 여기에 이제 김민석 의원이 아이디어를 냈죠. 예. 그리고 정창교 선배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지만 정창교 선배가 신문을 했고 참, 진짜 훌륭한 고생 많이 분인데 하시고. 예. 예. 그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중요했던 게 그때 보통 이제 대의원 선거로 거의 이루어졌었는데 이 당시에 처음으로 일반 공모를 통한 국민선거인단을 뽑아요. 예. 그게 50% 반영되는 비중입니다. 그리고 전국대의원 20% 그리고 민주당 당원 30%인데 이 국민선거인단 50%가 생기니까 희망이 보인 거야. 예. 야, 저기서 먹으면 대의원에서 열악하지만 노무현 후보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이 확신이 든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진짜 초대박을 일으킨 게 과거에는 한 방에 선거를 치렀는데 이때 국민경선제는 지금 하는 방식대로 지역별로 주말 드라마를 쓴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한 곳씩 제주, 울산, 광주 제주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했죠. 순서대로 그렇게 갔습니다. 정말 재밌었죠. 정말 재밌었죠. 그래서 3만 5천 명을 추첨해서 일반 공모 선거인단으로 선정했는데 거기에 모집 응한 분들이 무려 190만 명. 야, 이때 뭐 저도 한 1000명 가까이 넣었던 것 같은데 네. 뭐 몇천 명 넣은 사람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모아서 넣었는데 한마디로 민주당의 희망이 보였던 그게 바로 국민 경선제였고 이 경선제도 방식 때문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싸워볼 수 있는 토대가 확보된 거죠. 왜냐하면 대의원 선거를 했으면 이인재가 무조건 먹는 선거였어요. 이때 이제 다 그 경선 과정의 연설 하나하나가 네. 다 정말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회자되는 명장면들이 있죠. 맞아요. 뭐 그렇다면 내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예. 그때도 이때 나온 것이고. 인천 경선에서 예. 나왔고요.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 조선 이것도 통하는 예. 손을 떼라 이것도 예. 인천 경선에서 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울산 경선 끝내줬고요. 이제 그러면서 노사모도 이 국민 경선제가 도입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사람들 잘 모르는데 노사모 안에서 두 세력이 팽팽히 맞섭니다. 이거 난상 토론했어요 밤새. 뭐냐면 한쪽은 국민 경선을 우리가 그러면 띄워드려야 한다라는 주장과 야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모임이지. 이 굳이 우리가 경선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뭐 있냐. 노무현의 가치 뭐 이런 것만 홍보하면 되지. 두 파가 나뉘어갖고 우리 노사모가 원래 그랬어요. 치열하게 진짜 남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국민 경선제를 띄우는 쪽이 다수 의견이어서 결국 띄우게 됐고 그 당시 이제 명예남 선배가 노사모 회장이었고 지금 이제 유명해진 분들이죠. 김진양. 그 당시 아이디 진솔이라는 아이디 있었던 이 김진양 교수 대북 문제 전문가죠. 개성공단. 예, 개성공단. 예, 여기가 이제 상임 그 국민경선 대책 2위원장을 했고 공동위원장으로 저하고 미끼루크로 알려진 이상호 이렇게 이제 셋이 이때 하게 됐죠. 참 이런 분들이 이때 이렇게 모였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삼국지나 수호지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중국에서 그냥 그 허풍 많은 사람들이 지어낸 가공의 소설 같지만 네. 사실은 그게 다 우리 일상에서 네, 벌어지고 예, 있었던 예,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제 노사모 같은 게 양산박이지 일종의. 예. 근데 세상에 막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모인 거야.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노사모가 주목받았던 시기가 하나 있어요. 그 행사를 잊을 수가 없는데 2001년 그러니까 11월 달에 했던 무주 전진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캠프에서 대의원들한테 워낙 약하니까 기반이 없으니까 대의원들을 초청한 거야. 2박 3일로 무주에서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 무주 리조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람이 엄청 불거든. 11월 달이면 그렇죠. 겨울 날씨에요. 거기는 산이라 그거를 2박 3일 동안 노사모들이 거기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뭐 이렇게 저희 혹시 사고 날까봐 안전요원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대의원들은 노사모 하면 어린 친구들로만 생각한 거야. 근데 노사모 와보니까 거기 하는 사람들이 뭐 20, 30대도 있지만 40대, 50대도 있고 막 60대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기 돈 내서 와서 그렇죠. 노무현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붙여요. 뭐 직업이 뭐냐, 왜 노무현을 돕게 됐냐, 노사모는 어떤 조직에 물어요. 궁금하니까. 근데 그런 걸 응대하는 걸 이렇게 보면 유심히 봅니다. 대의원들이 이 친구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대의원들 사이에서 노무현이 뜰 수도 있겠구나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가 돌긴 해서 지지까지는 않았지만 걱정됐던 게 해소가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잊지 못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온 유력 정치인이 한 명 있었어. 누구였냐? 김근태. 김근태 그 캠프에서도 무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같은 무주인데 동일한 행사를 한 거야. 대의원들 모아놓고 뭐 해. 근데 노무현 쪽으로 싹 쏠린 거야. 대의원들이. 깜짝 놀라서 김근태 선배가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무주 행사장에서 노무현 후보하고 인사를 해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김근태 선배님 입장에서는 흐름이 노무현 쪽으로 넘어가는구나. 그거를 약간 느꼈을 거예요. 비교가 좀 됐기 때문에 대의원들 그걸 잊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경선에 들어갔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제주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1위는 당연히 이인재가 할 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지. 했지. 그런데 막상 뚜껑을 까니까 하나가 1등을 한 거야. 제주에서. 제주에서 하나가. 그 자체가 토요일 날이었는데 이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1등, 이인재 2등, 노무현 3등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인재 대세론을 꺾는 게 핵심이었거든. 노사모, 노무현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제주 첫바다에서 깨진 거예요. 하나가 좋다. 근데 그 다음에 일요일 날 기억나네요. 울산으로 왔는데 거기서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1위를 한 거야. 근데 제주, 울산 합쳐 보니까 노무현 1위네? 그러니까 이제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이인재 대세론이 꺼졌어요. 초반에. 예. 그래서 노무현이 돌풍 1위가 됐는데 관건은 그 다음에 광주야. 광주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광주가 숫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광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호남의 기반이 세잖아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수도권에 영향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에 모든 시선이 몰려 있었고 그런데 그때 중요한 조사가 하나 발표가 됩니다. 뭐냐면 문화일보하고 SBS가 같이 TNS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는데 가상대결 이해창 붙이는 거. 이해창과 노무현, 이해창과 이인재 이렇게 가상대결을 붙인 거야. 근데 최초로 아까 울산 경선, 제주 경선에 그 시너지가 여기에 반영이 돼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노사모가 막 조명이 돼. 노사모 활동이 사람들한테 관심거리로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노무현 41.7, 이해창 40.6. 그래서 노무현이 처음으로 이해창을 이기는 결과가 처음으로 나온 거야. 예. 야, 노무현이 본선 경쟁력이 있네. 근데 이인재는 이인재는 40, 이해창은 45.2. 그러니까 이인재를 붙이면 이해창한테 지는데 노무현은 이기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사를 누가 했냐? 이 조사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영훈. 공영훈 화성에 이번에 나왔다 이준석한테 아깝게 졌던 현대자동차 출신. 이분이 문화일보 출신이에요. 네. 그때 이 기획을 했대 본인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더라고. 네. 근데 이 결과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울산, 제주, 울산에서 당원들의 마음도 얻었지만 지지자들의 마음도 얻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확인해. 노무현의 경쟁력. 거기에다가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노사모 사람들이 전국에서 뭘 했냐면 이때 손편지지를 막 써요. 네. 그러니까 선거인단이나 대의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들 저 아무개 어디 사는 강원도 어디 사는 누군데 애 둘을 키우는 저녁 주부인데 제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손편지로 다 써서 그거를 광주에 전달합니다. 이 운동은 손편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요. 그리고 그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 확인은 안 되는데 동교동계에 비상이 걸려요. 그전에는 이인재 쪽에 줄을 쫙 섰거든요. 확인은 안 되는데 그 당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왔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면서 동교동은 경선에 손 떼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마라. 내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쫙 퍼집니다. 광주에. 설왕설래. 왜냐하면 동교동계의 다수는 이인재, 일부는 하나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다음에 노무현, 김근태는 표가 없었단 말이에요. 동교동에 거의.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골적으로 지지했던 의원은 천정배 의원 한 명밖에 없었어요. 현역 의원 중에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퍼지면서 우리가 1박 2일 광주에서 합숙하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갔을 때 노사모 사람들이 율동 막 이런 게 대단히 강해요. 막 줄 쫙 써갖고 막 춤추면서 막 노래하고 막 신나게 하는 거야. 근데 보면 이인재 쪽이나 하나갑은 그 정도 새가 안 보여.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한 거는 밖에서 뭔가 조직이 가동돼 갖고 표를 하나씩 세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됐고 유세장이 딱 들어가니까 이인재가 연설을 너무 잘하는 거야. 나도 이인재 연설 처음 봤어요. 막 천장에서 막 울려 목소리가 워낙 하고 응변했던 양반이라. 좋죠. 발성 좋죠. 와 그러니까 막 와 흔들리고 또 하나가 특유의 입담 좋잖아요. 사투리 써가면서 막 와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또 노무현 대통령 너무 연설 잘하니까 다 박수. 그러니까 연설만 들어보면 누가 이길지를 감을 못 잡는 거야 광주에서. 근데 표를 딱 갔는데 압도랑 진짜 눈물의 도가니가 됐죠. 사실은 광주 경선에서 거의 승부졌다. 사실은 이제 그렇죠. 우리는 외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야, 광주 가면 노무현이 무조건 1등 하겠네 그런 감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뛰던 우리 박시영 대표 같은 사람들은 또 달랐을 것이고 현장의 열기나 이런 걸 보면 또 이제 한편으로 환호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게. 진짜 불안해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 이인재 와이프를 내가 그때 처음 봤잖아. 옆에 앉았거든. 이렇게 그 바로 제가 뒷줄인 거 앉았어. 이인재 와이프를. 근데 쫙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면 약간 뭔가 여전히 유명한 사람이지. 대세 그러니까 이인재 마누라도 유명한 사람이거든. 네. 그래서 뭐가 믿는 구석이 있나 저 인간들이 이런 거 있잖아 걱정이 됐어. 근데 MBC에서도 그 뒤에 이제 여론조사 발표했는데 MBC도 동일하게 나왔어요. 우리 저 노무현 후보가 앞선다. 39.6대 이해창 37.3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기가 나가면 이인재가 나가면 이해창이 40.6대 이인재가 36.8로 MBC도 SBS 문화일보하고 동일한 여론조사가 나왔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광주에서 이겨서 이제 거의 끝났다 싶었는데 역시 대전 충남에 가니까 이인재가 이제 자기 고향이니까 충남이잖아요. 논산. 네.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목받았던 데가 강원도였어요. 왜냐하면 강원도는 흔히 말하는 보수가 강한 지역이 여기 군부대 많잖아요. 과연 강원도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노무현이?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급진적인 진보 색채가 아주 강한 빨갱이 저쪽에서 공격. 강원도를 딱 저도 그 현장에 갔는데 1박 2일 했는데 딱 갔는데 정말 노무현 대통령 뭐 붙여놓잖아요. 연락이 와. 다 뛰었습니다. 가면 막 빨간색 낙하 있잖아. 빨갱이 막 이런 거 적혀 있고 진짜 살벌했어요. 왜냐면 우리 홍보 뭐 문안들이나 뭐 포스터나 막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지역에 싹 뛰어가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가서 또 붙이고 이걸 계속 했어요. 했는데 그때 강원도에서 그 표차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슬아슬하게 노무현 후보가 1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흔히 얘기하는 보수 확장력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가 되고 빨갱이 이런 거 안 통한다 민주당에서 적어도 뭐랄까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안도감을 주는 일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김중권 후보가 영남 출신인데 여기 사퇴하죠. DJ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김중권도. 네. 민정당 사무처장 출신이고. 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인천까지 대구 1위, 경남, 전북, 대구, 인천까지 1위를 하면서 이인재가 사퇴하게 됐는데 아까 이제 인천 경선이 그 당시에 이제 조선 동아가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어른 과거 경력을 가지고 집요하게 그때 어떤 내용이 있죠? 아니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다 뭐 이런 거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물어뜯었죠. 그게 이제 판을 한번 흔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인천 연설이 있는 거죠. 조선 동안은 민주당 경선에 손 떼라. 이 얘기하셨고 이런 거 보시면 참 이 조중동이 나쁜 짓을 한 게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하죠. 아까 이야기하셨던 내가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네. 그때 진짜 멋있었어. 비 오는 네. 날이었어. 인천 경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정동영 1대1 경선했는데 그때 정동영이 경기도에서 깜짝 1등을 하기도 했어요. 야, 그때 사람들 참 그 심리가 묘하다는 생각 가졌는데 결국 뭐 종합해서 서울에서 1등하고 노무현 후보가 1위를 기록했죠. 이때 정치인들이 참 보면 연설 실력은 있었어 보면. 연설 정동영도 잘했어. 잘했어. 네, 하나갑도 잘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뒤로 보면 우리 사실 문재인 대통령 뭐 연설 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그 양반이 네. 그게 안 돼가지고 내가 대통령 안 나가겠다 하신 분인데 맞아요. 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막 연설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이 늘었죠. 지금 많이 늘었지. 늘었죠. 예. 그 안희정은 뭐 안희정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런 걸 보면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연설은 저는 울산 경선 연설을 너무 감동 있게 보는데 연설은 노무현이죠. 그럼. 예. 그 전에 이제 DJ도 대단하셨죠. 사실은. 근데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다르지. DJ 연설과 노무현 연설과 이재명의 연설은 스타일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근데 사람을 막 후벼 파고 와, 이 가슴을 심장을 벌렁벌렁 만드는 그거는 노무현 연설 네, 같아요. 저는 저 개인적 그럼요. 취향 막 끌어오르게 하지 탓인데 사람은. 예,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4월 달에 이제 그 민주당 그 대선 후보로 노무현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YS 네. 참 사람 일이랑 몰라. 예. YS를 찾아갖고 그 시계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한 것보다는 나 의리 있습니다. 이거 예. 보여주려 한 거야. 순수하게 이 양반은. 저 13년 전에 YS 때 정치 입문할 때 받았던 거를 그때 아직도 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때 최강욱 의원님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약간 싸하지 않던가요? 그렇죠. 저게 이제 아니 왜 저래 이런 거였지. 그냥 저때 이제 YS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배신의 상징이었구나. 배신자지. 예. 민자당 그거잖아요. 3당 합당 해갖고 배신을. 그리고 YS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잊혀질 수 없는 게 김영삼이 노무현 변호사를 영입해가지고 지역구를 이제 태클하고 하면서 자기가 됐던 서구를 가라. 여기가 장선대가 용이하다. 근데 아니 나는 전두환이 똘마니하고 붙겠다. 그래서 동구에 가서 허삼수하고 붙는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겼을 때 저는 그때 야 정말 너무너무 좋았었거든 그때. 그 총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겼을 때. 근데 그러고 나서 3당 합당이 있고 그다음에 민자당 대표로서 김영삼이 똑같은 지역에서 허삼수 노무현이 다시 붙었는데 허삼수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허삼수 가도 됩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부산 시민에 대한 노무현을 당선시킨 부산 시민에 대한 그 어떤 존경이 있었다가 허삼수 가도 되는 걸 보고 이건 씨. 그들도 제가 부산 가서 뭐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군발이잖아요. 허삼수 유명하잖아. 그럼 쓰리호. 진짜. 아유. 그랬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장인수 기자가 그때 기자였으면 네. 저 장면을 보고 뭐라고 썼을까? 저는 이때 현장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네. 기자들이 그게 있어요. 그림을 현장에서 만든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다고 없는 걸 위조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악수를 했어. 네. 근데 누가 그 순간 뭐 찡그렸거나 뭐 좀 뭐 손이 각도가 안 좋아. 그럼 카메라 기자들이 네. 다시 하라고 그래요. 다시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때 그랬을 것 같아. 카메라 기자들이 그림 만들라고 좀 요렇게 했을 것 같아. 그 각도 잘 나오게 하려고 예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요런 거 하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방송 3사의 카메라 기자들이 셌어요. 근데 뭐 시계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시계를 자랑하세요라고 시키진 않는데 자랑할 때 그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요런 것들을 해요. 카메라 기자들이 현장에서. 일단 현장에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주당이나 개혁 진보 세력의 사람은 다 잘하다가 한번 삐끗하면 한번 맞아요. 삐끗한 거 갖고 맞아요. 언론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수 진영은 네. 계속 삐끗하다가 한 번 잘하면 한 번 잘한 걸 갖고 계속 물고 늘어져요. 네.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제가 봤을 때 언론들이 이게 이제 4월 30일 날 그러니까 국민경선 되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며칠 상간에
이 일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융단 폭격을 하죠. 그리고 지지자들도 야 이건 뭐야. 약간 이제 방어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특유의 그 원칙주의자의 그렇죠. 모습, 예. 선명성 예. 이런 게 이제 어떤 브랜드 가치였는데 그렇죠. 배신자한테 가서 고개를 숙여 뭐 이렇게 된 거죠. 약간 이제 뭔가 옛날 구태 정치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리고 실망감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5, 6월 달에 김홍업, 김홍걸 예. 흔히 말하는 DJ의 차남과 삼남의 비리 사건들이 터집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때 DJ가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하죠. 대국민 사과라고. 그래서 코너에 몰려요, 여권이. 예. 여권이 코너에 몰리고 그때 이제 월드컵이 벌어지고 월드컵 하면서 정몽준이 막 뜨기 시작하고 네, 그렇죠. 그러다가 8월 달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데 11대 2로 한나라당이 압승을 합니다. 새천년 민주당 2석, 한나라당 11석. 이때 이제 이긴 게 그때 이긴 게 민주당이 김상현, 강봉균 두 명이고요. 서울에서 박진희 되고 이우재 기억나시죠? 금천. 예. 예. 이우재 선생도 민중당 이때 출신 이우재. 민중당. 그다음에 권영세가 그때 여의도 영등포 을에서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될 때예요. 경기도에서 김황식, 김황식 총리까지 광명에서 전재희 이런 사람들이 될 때인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이게 이제 대선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재보궐선거인데 투표율은 무슨 굉장히 낮습니다. 낮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선거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지니까 대선에 먹구름이 꼈다 하면서 이제 후단협이 등장하죠. 저는 근데 요 전에 월드컵 후광 효과로 이제 정몽준이 뜨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난 그때 너무 황당했어. 도대체 정몽준이 월드컵하고 무슨 아니 홍명보가 뜬다면 내가 모르겠어. 홍명보나 안정환이 뜬다면 모르겠는데 박지성이 뜬다면 모르겠고 뭔 난데없는 정몽준이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때 제가 좀 대중들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건가. 그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나중에 해봤는데 이게 이제 전략 조사를 했거든요. 네. 노무현 쪽에서 해봤더니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몽준이 노무현과 가깝게 사람들은 생각할까 아니면 이해창 쪽에 가깝게 생각할까 예. 사람들 이미지상 정몽준의 위치가 네. 조사를 해봤더니 노무현 쪽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그래요? 깜짝 놀란 거야 캠프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서민의 대표 노무현, 귀족의 대표 정몽준 거리가 멀 것 같아.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기득권층의 대표 주자인 이해창, 주류의 대표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정몽준하고 이해창하고 좀 가까울 것 같고 노무현하고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야. 왜? 이해창은 약간 올드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야. 구시대 인물. 근데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인물로 노무현과 정몽준을 생각한 거야. 정몽준은 기존 정치권에 없었던 사람이고 월드컵 그런 어떤 약간 뭐랄까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울리는 약간 뭐 외국도 많이 다녀보고 막 이런 이미지 왠지 탈정치 지금으로 뭐 안철수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었고 네.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의 상기와 좀 다른 기존 정치 구태 정치와 차별화된 참신한 개혁적인 뭐 이런 새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단일화가 될 수 있겠다 본 거야.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올드와 뉴의 구도로 삼았고 그 노무현 캠프에서는 절대 정몽준을 까지 말자. 왜냐하면 나중에 손을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둘이 2, 3위를 했거든. 1등은 이해창이고 앞서갔고 지지율에서. 그러면 이해창만 때려야지 굳이 정몽준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전략이 통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네요. 올드와 뉴 싸움으로 간 겁니다. 그런 정서가 있었다라는 거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후단협이 등장하면서 사실 난 이때 진짜 후단협에 가담한 사람은 지금도 솔직히 네. 다 풀리진 않아. 이거 명단 한번 올려야 돼. 이가 갈린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진짜 저건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인간들인데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어떤 인간들이었지? 야 김원길 기억나요? 김원길, 예. 원유철 그런 사람들은 한나라당 입당도 하고 복당도 했고요. 당에 그 당시에 김영배 기억나시죠? 예. 양천에 영등포의 김영배. 사무라이라고. 영등포였군요. 예, 영등포. 예. 사무라이 그렇죠. 예. 동교동계죠. 그다음에 박상규 옛날에 뭐 중소기업 회장인가 뭐 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박병석 이때 박병석 나옵니다. 네, 네. 김효석 전라남도 네. 김효석. 홍재영
홍재형 장관 출신 장관 출 강훈태 광주시장 했던 관료 출신들이 이런 사람들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 김민석도 나중에 이제 정몽준 쪽으로 가죠. 그래서 김민석이 철새 이미지 때문에 고생을 직살나게 했죠. 네. 오랫동안 고생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배신자 평가를 받았고요. 근데 그때 이제 김원길 의원 보좌관이었던 윤우덕, 최종환 이 두 사람이 사표를 냅니다.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나는 민주당 지키겠다. 노무현 옆에 있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청와대 비서관 행정하러 왔다가 결국은 배지를 달죠. 야, 참 그 윤우덕은 배지를 달았고 최종환은 파주시장에 당선되기도 했죠. 파주시장을 하셨구나. 예, 예. 그런 그 후단협 그 당시에 후단협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기억이 나는지. 노무현 흔들기 외에는 뭐 별다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무슨 어쩐다고 후단협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냥 전형적인 어떤 그 기회주의자들의 모습, 권력을 맞아요. 찾아서 내가 살 길은 어딘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딴 데 가서 붙어야지. 이런 거였지 뭐. 야, 진짜. 그러니까 저는 2002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꿈이 하나가 이제 노무현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사람이다. 저는 그 생각을 저 혼자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뭘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는 그렇죠. 데모를 하더라도 이 부정한 정권을 내치는 거지 우리는 노무현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 뭐 이렇게 대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혼자만 생각했던 건데 2002년에 야, 나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거를 처음 한 거예요. 왜냐면 언론도 아무도 안 써주고. 근데 이제 다들 그런 것들이 잠재해 있었던 거지. 사람들 마음 한켠에는 맞아요. 구태 정치를 싫어하고 노무현 같은 정의를 위해서 올바름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했던 거. 근데 2002년의 그 과정은 저한테는 야, 나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았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까지 되는 거를 딱 보고 야, 그래도 대한민국이 진짜 앞으로 참 발전하고 다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후단협이 나왔는데 얘는 센 거야. 야, 내가 이 얘기 들으니까 마지막 언론이 진짜 후단협보다 더 이가 갈리는 건 언론입니다. 계속 써댔습니다. 맞아요. 후단협에 대해서. 맞아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후단협이 셌던 거는 언론이 거기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 아까 김영배 의원이 아까 회장이었는데 후단협 뭐라고 했냐면 설렁탕 한 그릇 얻어먹지 못했다 노무현은. 그건 맞아. 기억나갖고 우리 노사모 내가 사줄게 설렁탕. 그때 진짜 열받더라고. 그 말에 참 많은 게 담겨 있지. 야, 잊지 못해.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다음에 이제 속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노사모를 사람들이 볼 때 초운동권 했던 사람들이 참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노사모 처음 모임 나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자기 뭐 하는지 직업을 소개하는데 뭐 광고쟁이도 있었고요. 전직 형사도 있었고요. 자기는 왜 들어왔는지 이야기하는데 군대에서 전라도 출신이라 무조건 맞았다는 거야. 지역 감정만큼은 깨고 싶다. 사연들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들으면서 이 조직은 생명력이 있다.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노사모가 생활인들의 모임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유쾌했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존중을 했어요. 나이가 20대든 70대든 아이디를 붙여줬어요. 무슨 님 이랬지 반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변희재도 노무현 지지자 한다고 열심히 저 서프라이즈에 글 쓰고 막 이럴 때. 아니 그리고 직업을 안 물어요. 불문율이야. 직업, 나이 이런 거 학력. 노무현 대통령 특히 고졸이었잖아요. 상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문율이 있었어요. 다 닉네임으로. 닉네임이 노마 통일했어요. 뭐.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너 몇 학번이야? 너 서울대 나왔어 안 나왔어? 이런 게 기본이었잖아요. 정치권 풍토가. 그렇죠. 완전히 달랐죠. 그러니까 그때 시점으로 보면 노사모가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저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선거판 벌어지면 나갔다 오면 뭘 하나 받아왔던 그쵸, 시절이에요. 그쵸.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 다 받아오시죠. 그 기억이 있는데 노사모라는 거는 어떤 뭐 동원되고 뭔가 뿌리고 뭔가를 위해서 뭐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모여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야말로 자발적이고 자기 돈 내갖고. 깨끗하고 차별화 기존까지 어떤 정치인의 지지 세력이나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진짜 내 돈 써가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학생운동 출신의 모임하고는 많이 달랐는데 그렇죠. 그건 한번 속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어요. 학생운동 출신의 모임은 선배가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아니면 뭐 돈 좀 버는 사람이 한턱 쏠게 이런 게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권위가 상당히 그 모임에서 인정받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여기는 10,000원씩 똑같이 내니까 발언권도 똑같으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이디 평등주의라고 하는데 십시일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 당시 오영식 의원이 전대부장인 아니 전대 동호회 회장했는데 불렀어 저를 설명 좀 해줘. 노사모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한참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거는 한 번 더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김대엽 이때 중요한 게 7월 달에 김대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해창 후보 아들 병역 비리를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를 하는데요. 김대엽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평가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캐릭터고 이제 지금은 완전히 나락으로 간 사람이죠. 네. 기본적으로 좀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자기 생존 방식의 하나로 네. 약간의 뭘까 자기 포장의 과대화 뭐 허풍 이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직접 이분을 데리고 뭐 수사에 활용하고 뭐 같이 수사를 하고 참여하고 뭐 이런 경험은 없지만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이 DJ 정부 때의 병역비리 수사가 DJ 정부 때란 말이에요. 99년, 2000년 이럴 때. 그때 굉장한 공헌을 한 건 사실이에요. 이분이 의정부사관 출신이라고 하죠. 의정이라는 게 의정병과가 있는데 의사들 군의병과가 있고 네. 의무행정 그러니까 병원도 가면은 행정원장들이 있잖아요. 원무과가 있고 그런 일을 하는 이제 병과의 부사관 출신인데 이 사람이 본인이 옛날에 병역비리를 해본 사람이라서 너무나 잘 알아 이 수법을. 그러니까 그 병적 기록표만 딱 봐도 아 이거는 뭘로 뺐구나. 그다음에 뭐 진단서 하나만 딱 봐도 아 이거는 뭐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했겠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아는 사람이고 사실 그때 병역비리라는 거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병무청 직원. 그다음에 그 신체검사하는 군의관.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연결해주는 알선 브로커를 하는 이제 당시에 기무사 출신 부사관이나 장교들. 그다음에 또 헌병들도 또 많지 않게 껴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대한 이권이 있는 일종의 커다란 산업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힘 있고 돈 있고 뭐 저 방국계나 낀다는 사람들은 아들이 군대를 현역으로 가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할 때야. 응?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누가 뒤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경기고등학교 뭐 나온 사람들이 동문회를 했는데 네. 거기서 어떤 사람이 고위공직자인데 아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돼가지고 와이프가 지금 요새 걱정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비웃으면서 야 너는 뭐 얼마나 자식아 저게 없으면 애들 군대 보낼 걱정을 하냐고 했다는 게 뭐 아주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걸로 회자될 정도로 그리고 딱 그 병역 면제 전문 병원이 있었어 아예.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서 장기복무 군의관들이 있거든요. 네. 그 집안이 형편이 좀 어렵거나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의무복무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전역을 하게 되면 병원을 차리는데 그 병원이 가면은 주로 이제 그 엑스레이 바꿔치기 해주고 그다음에 병역 면제 사유 만들어주고 이런 병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체 검사를 담당하는 군의관들이라서 그 루트를 너무 잘 아는 거야.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 어릴 때 애들 군대 가기 싫으면 신체 검사 하러 가기 전날 무슨 촛불을 밤새도록 보고 있다가 눈 나쁘다고 해야 된다. 애들끼리 막 그런 비법을 전수하고 막 이럴 때거든. 근데 한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대학 동기 중에서도 대법관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저는 이회창 아들 딱 얘기가 나왔을 때 아, 대법관 아들은 주 아이템이 체중으로 빼주는구나. 걔도 군대 안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는 얘기가 뭐였냐면 어느 정도 위치에 가서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장관이다. 그러면 애가 군대 갈 때가 됐다. 그럼 그 장관 비서관들이 되게 사무관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그 아드님 군대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병무청에다 연락을 해. 공무원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누구누구 저기 장관 아드님 뭐 이번에 가야 되는데 신경 쓰라고 하면은
거기서 걔네가 그 병원을 소개시켜 주는 거야. 그럼 거기서 그걸 만들어줘요. 병역 진단서를 떼주고. 그럼 그걸 들고 가면 마지막에 신검 판정하는 군의관도 쥐네 선배가 저기 해서 해준 군의관이라는 거 알아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소위 고관 대작들은 단가가 싸. 네? 보통 뭐 저걸 빼려면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300, 500 정도에 그냥 사례금 정도로 끝내고. 네. 돈도 얼마 안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특권적 위치에 수반되는 어떤 당연한 혜택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김대엽이 지금 그거를 딱 이해창 아들을 딱 보면서 허위 진단서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김대엽이. 김대엽은 딱 보면서 당시에 얘기됐던 게 유명한 게 그거예요. 이회창 씨 장남이 179에 43kg인가 그렇죠, 뭐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로 예,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서 당시에 수사를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병적 기록표를 놓고 김대엽이랑 우리 수사관들이 앉아가지고 쫙 봐. 그래가지고 이 중에 이 사유가 병역 면제 사유로 빠지는 게 몇 개 있거든. 시력, 뭐 부동시, 그다음에 디스크, 치질 뭐 몇 개 있어. 그걸 일단 쫙 골라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신체 검사 판정 군의관을 보고 어느 병원 진단서에 의해서 했는가 뭐 이런 것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김대엽은 이게 루트가 어디로 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100%라고 쫙쫙쫙쫙 이제 감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모들을 소환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저기 된 거냐. 그리고 애가 실제로 아픈가, 나중에 학교를 다녔나 이런 네. 것들 이제 확인하는 거였는데 일단 김대엽 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사기로 처벌받은 게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근데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수사관 신분이 아닌데 수사에 참여시켰다. 이거는 지금 제보자 X 같은 분들이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주가 조작 사건 같은 데서 저기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검찰이 전형적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전문가 너무 잘 아니까 수사 협조자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그런데 김대엽이 이 와중에 어찌 보면은 실력 발휘를 하니까 조금 이렇게 김대엽이 오바를 하는 면이 있었지. 자기가 뭐 이거는 좀 아닌 건데도 자기한테 옛날에 뭐 괴롭혔던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뭘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 듣다 보면 밝혀지죠. 네. 빠지면 이제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고 그런 게 있었는데 김대엽 씨가 나중에 처벌받게 된 게 이회창 씨 아들 부분을 아닌 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처벌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거를 지금도 여권은 예, 그렇게 김대엽 얘기하죠. 병풍 예. 비리 뭐 그것 때문에 제2의 김대엽 졌다고 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소위 말해서 선거 때 무슨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렇지. 야당이 무슨 뭘 만들어서 하는 걸로 맨날 광우병 뭐 김대엽 뭐 예, 단골 얘기하죠. 레파토리로 쓰는 예, 건데 예. 광우병도 이것들이 국민들을 속이는 거지 사실은 그 그렇죠. PD수첩에서 보도한 내용이 걔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오고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네. 아시는 분들 네. 다 아시지만 그리고 그 PD수첩의 보도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쇠고기를 먹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김대엽 사건도 99%는 다 김대엽이 얘기한 게 맞아. 맞은데 김대엽이 처벌받은 건 뭐냐면 이회창 씨 아들 문제나 이런 게 아주 그냥 그 천하의 대세가 감별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김대엽이 여기서 오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의무사령관, 그러니까 군의관들을 다 총괄하는 의무사령관하고 저기 누구야 이회창 부인하고 만나게 해줬고 그런 사람이 누구지를 내가 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무슨 녹음 테이프 같은 것도 있다. 근데 이제 녹음 테이프가 나중에 보니까 편집된 흔적이 있었고 조작의 흔적이 있었고 의무사령관은 직접 여기 관련돼서 이회창 씨 부인 한인옥 씨를 뭐 만난 적이 없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게 명예훼손이다. 전태준에 대한 의무사령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된 거지. 이회창 씨 아들 병역 비리에 무슨 흔적이 없는 거를 어거지로 만든 거다. 이건 네. 아니에요. 네. 분명히 제가 아까 1차로 분류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네. 이상하다. 네. 거기에 포함됐던 사람이야. 아, 예. 자, 김대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강욱 의원께서 정확히 짚어주셨고, 아까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유시민의 등장, 이게 이제 8월 달이거든요. 그 100분 토론, 이게 진행자에서 네. 바리케이트 앞에 화염병을 들고 다시 서는 심정이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정치 참전을 선언하고, 그 흐름 속에 10월 달에 개혁국민정당을 창당합니다. 네. 이때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후단협한테 한 방 먹인 거죠. 니네가 흔들면 노무현 대통령 얼마든지 개혁국민정당 후보로 모셔오겠다. 예. 이 배수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인터넷 정당을 추진했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다 박수를 보내죠. 이 대목에서 이제 네. 그 달구지학원 원장 정청래가 이제 등장하면서 기여하는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죠. 그렇죠. 정청래 정청래원의 정치 입문은 제가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문성근 선배를 모시고 정청래 또- 의원의 학원에 가서 헷갈렸다. 달구지가 아니라 길잡이인데 맨날 내가 길잡이를 달구지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청래 의원도 이제 학원 원장 하다가 이제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인터넷 정당 정정당에 참여를 하셨고요. 이제 노사모가 결국은 나중에 민주당의 이제 선거운동 선대위 체제로 들어와야 하기 네. 때문에 국민참여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 정동영, 한쪽에 추미애 공동 본부장 체제에서 그때 이제 희망제지 저금통 저희 노사모 회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도 받았고 참여를 이끌어냈죠. 예. 전 국민적 관심사였죠, 사실. 그리고 대지 저금통으로 4억 3천만 원, 아주 세계적인 화제였지. 예, 4억 3천만 원 거쳤다는데 희망 티켓 모금액으로 3억 900만 원 거쳤고요. 근데 사실 대지 저금통을 이렇게 오픈을 해서 그걸 모아서 그냥 선거으로 보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역별로 보면. 그래서 국민선거미 32억이 거쳐요. 와. 대단한 겁니다. 국민선거미 32억이 엄청난 거치면.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시민들의 돈으로 기업에게 돈 안 받고 깨끗하게 선거하겠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신념이었고 그거를 지지자들이 이행을 한 건데 이때 제가 일화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 모임하는데 이제 뭐 이야기를 한참 하시는데 옆에 저 참모가 계속 뭘 쪽지를 줘요. 그게 뭔가 봤더니 대통령님 이제 시간 됐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이거야. 예. 근데 이 양반이 안 가려고 그래. 계속 시간을 끄는 거야. 노사모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는 노사모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저분이 가기 싫어서 다른 약속 좀 미루려고 하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 만나는 자리가 기업인 만나는 자리야. 근데 가기가 싫은 거야. 야, 내가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서 참 믿을만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대지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잘한 기획? 왜냐면 이게 시각적인 게 좋거든요. 그렇죠. 네, 시각적인 게 좋아요. 이제 텍스트에서 이미 이제 영상으로 넘어온 시점이잖아요. 2000년 넘어. 그래갖고 참 잘한 기획인데 하나 기억나는 거는 2005년에 기자가 처음 돼서 열린우리당을 나갔더니 이게 다 자기 기획이라는 거야. 제가 누가 팬들이 만나면 다 자기 기획이라는 거야. 제가 기획자 이름까지 알아요. 노사모 중에 저기 우리 열심히 뛰었던 회원이 노사모 내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확산된 거예요. 이게 당에서 기획한 게 아니에요. 네. 누군지는 압니다. 뭐 많은 제가 여러 다수의 의원들이 야 이거 내 건데 나를 몰라준다고. 의원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었어. 그건 사기지. 아니, 그러니까 6.29선을 기획했다는 놈도 한 30명 되잖아. 그 의원은 사기야, 사기. 그리고 그때 이제 십시일반 가족들 뭐 사연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 사연이 많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였어요. 사실은 11월 달까지. 그러다 보니까 11월 중순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와 합의를 합니다. 이때 유명한 그 포즈가 있죠. 소주 포장마차 집에서 여의도 포장마차 지금은 없어졌어요. 저 집이. 저 집에서 옛날에 포장마차 많이 이용했는데 저기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두 분이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합니다. 이때만 해도 좀 멋있었죠. 뒤에 웃고 있는 사람 이낙연이네. 이낙연이요. 그 당시 이낙연이 비서실장인가 뭐 했었잖아요. 아유 참.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최초로 여론조사를 통일한 단일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때만 해도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 낯설었죠 사실. 예.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안 밝혀진 내용인데 많은 뭐 일부 신문들에서는 뭐 신계륜이 했다 누가 했다는데 이건 잘못된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양쪽에 신계륜이 민주당 쪽에 나서죠. 저쪽에서는 그 정몽준 쪽에서는 이름이 뭐더라 김행이 실무자였고요. 김행은 실무자였고 민창기 홍보위원장이 나섰죠. 민창기. 예. 신계륜과 민창기 양쪽이 나섰는데 백업을 누가 했냐 여론조사 실제로 정몽준 쪽은 김행, 민주당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는 이근영 민지코리아 컨설팅 대표를 지냈던 이근영 선배 청와대 비서관을 했었죠. 두 분이 백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론조사 하자고 하니까
조사업체들이 다 못하겠다 나가 떨어진 거야. 왜냐하면 오차 없다고 했거든.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1000명 조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 수준은 3.1. 그래서 오차 범위 내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이게 이제 통계학적 의미인데 이때 승부를 내니까 오차 없습니다. 0.1이라도 이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부담을 느끼는 거야. 못하겠습니다. 큰 회사들이 다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근영 전 대표가 그 국민의 정부 때 청와대 국장으로 있었거든. 그 여론조사 계속 했었거든. 하니까 이분이 업체들을 많이 알 거 아닙니까? 많이 이용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 수배를 빨리 해요. 그래서 응한 데가 리서치 앤 리서치. 이 사장이 노규영이야. 이분은 원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인데 서울대 심리학과 선후배 사이야 둘이. 근데 이분이 응해. 왜냐하면 잘 아니까. 그런데 그때 여론조사 거기하고 월드 리서치. 지금은 이제 K스탯으로 바뀌었던 그때 이제 박승열 사장. 요 두 군데가 응합니다. 나머지 다 못하겠다. 자빠지고. 그런데 이제 두 개 그래 잡았어. 잡았는데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역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누구를 지지하냐 3명을 물어. 이해창, 정봉준, 노무현 누구를 지지하냐 묻고 이해창 지지율이 평균적으로 그때 나왔던 여론조사보다 밑돌게 나오면 이건 역선택이 들어간 거다. 이해창 지지자들이 숨기고 노무현이나 정봉준 상대하기 편한 쪽으로 몰려갈 수 있다. 그래서 역선택 방지 차원에서 평균보다 이해창 지지율이 낮게 나오면 그 조사는 무효 이렇게 결정을 한 거야. 그랬는데 월드 리서치가 그렇게 나온 거야. 무효가 된 거야. 그리고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만 이제 유효가 된 거고 거기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긴 거죠. 46.8대 42.2 이겼는데 이때 문항을 어떻게 물었냐면 이해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 누구를 정몽준을 지지할 거냐 노무현을 지지할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문항을 설계할 때 이 문항 가지고 엄청 싸운 거예요. 양쪽이 계속. 왜? 근데 이때 노무현 후보가 원래는 약간 지고 있었는데 역전을 했는데 왜냐하면 통 크게 단일화를 수용했고 여론조사의 디테일에서 이근영 선배가 이근영 전 비서관이 김행보다 훨씬 전문가였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구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조합, 단어 조합을 가지고 계속 여론조사 돌려본 거야. 미리. 5번, 10번 미리. 그래서 어떤 문항으로 협상을 해야 조금이라도 1%, 2% 조금이라도 우세하게 나올 문항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김행 쪽은 몰랐고 거기는 뭐 여론조사 전문가도 사실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히 대비한 거야. 노무현 측에서. 그래서 자신한 거지. 이렇게 협상해오면 이길 수 있다. 그거를 마치 신계륜이 공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항상 일은 실무자들이 합니다. 원래. 그렇죠. 그래서 이근영 전 대표가 이때 본인의 장점, 특장점을 좀 발휘했죠. 이렇게 돼서 노무현 후보로 된 거고 아까 이제 캠페인에 있어서도 노무현 후보 측이 사실은 압도를 했어요. 희망돼지 저금통도 있었지만 상록수 기타 치고 노래하는 노무현. 그 기억나시죠? 네. 저 도레 맞아. 그렇게 했는데 이해창 캠페인은 어떤 거였냐면 계속 네거티브만 했어요. 불안한 후보, 폭력시위현장 뭐 이런 그런 거 식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를 나쁜 후보로 불안한 후보, 과격한 후보, 급진적인 후보로 노무현 후보를 때리는 쪽으로 했고 그렇죠. 노무현 후보 측에서는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깨끗한 돈, 깨끗한 정치, 희망돼지 저금통. 그다음에 인간적인 면모, 상록수, 그다음에 노무현의 눈물. 그 문성근의 개혁국민정당 거기 연설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문성근의 연설을 들으면서 문성근 선배 연설을 들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거를 광고로 내보내죠. 인간미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캠페인에서 노무현이 압도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들죠. 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은 뭐였냐면 아까 올드와 뉴 이 대립구도로 선거를 간 거야. 그러니까 뉴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 이걸 가지고 승부를 봤습니다. 선거 벽보도 그런 식으로 가져갔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날 단일화를 파기했고 여기에 열받은 그 젊은 층들이 온라인에서 드글드글하고 그날 술 먹고 열받다가 하소연하다가 오후 늦게 투표하러 나가자 하고 왕창 몰려서 나가서 선거벽보 한번 띄워주세요. 선거벽보에 이해창 그 사진 찍은 분을 알거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촬영을 하신 분이 계속 이해창 씨랑 24시간 같이 생활을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네. 그러다가 투표한 날 이제 이해창 씨는 당연히 이겼다고 생각하고요. 네. 서울에서 쭉 차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각 지역에 선거운동 한 사람들이 격려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장면을 찍어야 되니까 함께 가신 거야. 근데 갔다가 대전쯤 갔는데 그 사전 그러니까 출구조사 결과가 지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돌려서 올라갔대 이해창이. 올라와서 이해창 씨 집으로 갔는데 그때 청구동인가 신당동인가 거기 살았거든요. 가서 있는데 이해창 씨는 2층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거기 이제 선거 실무자들이나 저기 도왔던 사람들이 방에 버글버글하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표방송이 밤중에 이제 진행돼서 나오고 출구조사 결과는 속속 전해지고 질 것 같다라고 이제 패색이 짙어지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뭐 떠나기도 하겠지만 또 거기 앉아가지고 뭐 우는 사람도 있고 했을 거잖아 거기도. 네.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뭐 그 사진가신데 내가 이제 옛날 그 저기 재벌들 광고 사진 찍어주고 이런 데서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도와달라고 해서 왔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집에서 그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났을 때 내려와서 후보가 위로하고 고생했다고 제가 하고.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끝까지 안 내려오고 그 식구들 중에 아무도 안 내려오고 야. 사위가 검사 하나 있어요. 검사 출신 그 변호사였던 최용석인가 하는 사위 있어. 그 사위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뭐 술 권하고 이렇게 다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 이분이 그걸 딱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고. 그리고 황영하라고 당시에 이회창 씨를 관료 때부터 계속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습니다. 총무처 장관도 하고 뭐 파주에 출마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도 뭐 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무슨 뭐 그냥 몸종 취급한대. 그러니 이분한테는 어떻게 했겠어. 참.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한국 사회에서 그 무슨 출세 코스를 거쳤다는 소위 학벌 좋은 사람들의 실체를 내가 그때 너무나 느꼈다. 맞는 말씀이네. 적나라한 얘기죠. 네. 그때 그 여론조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추이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노풍이 불었을 때 저 빨간색 그 주황색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56점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해창이 저기 그 하늘색 계열이고요. 정몽준이 회색인데 보시면 4월달 노풍 불었을 때 국민경선에 승리했을 때 정점 56을 찍습니다. 네. 그러다 쭉 미끄러지죠. 아까 시계 사건, 후단협, 재보궐 패배, 김홍일, 김홍업 그 저기 홍삼 트리오라고 했죠. 네. 그때 그 비리 의혹 이런 게 터지면서 쭉 빠졌다가 이제 그러면서 정몽준이 도전하면서 정봉준하고 양분을 하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저 11월 8일에 저 즈음에 이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거든. 예. 정몽준이 좀씩 빠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조금씩 오를 때 이제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해서 결국은 역전을 하게 됩니다. 아, 참 드라마틱하죠. 진짜. 예. 그리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한번 좀 볼까요? 그때 방송 3사 출구조사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3사가 공동 같이 했었어요. 네, 같이 하죠. 같이 하는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 가중치 적용하는 데 있어서 미세하게 차이가 있죠. 근데 이때 재밌는 거는 양 후보의 격차를 가장 크게 발표한 데가 KBS예요. 네. 나는 그때 알았지. 왜 KBS 그래서 정권 쪽에 쓰잖아 항상. 그래서 여당 쪽에 쓰는구나. 그래서 KBS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났죠. 보면은 KBS에서는 46.8 이해창, 노무현 49.1 이렇게 나왔고요. SBS에서는 이해창 46.7, 노무현 48.2 이렇게 나왔고 MBC에서는 이해창 46.9, 노무현 48.4, 3사 공이 이기는 걸로 노무현 후보가 발표가 돼서 기대가 컸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시간대별로 한번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재밌어. 아침 6시, 9시 때 밑에 6시, 9시 때는 이해창이 우세합니다. 예. 49.3. 9시, 11시 때도 49.4. 1시까지도 48.7로 1%포인트 앞서요. 쏘다가 48.4. 그런데 오후부터. 1시 이후부터 뒤집어지기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후 때, 오전까지 열받아서 새벽까지 술 먹고 젊은 사람들 2, 30대가 떼거지로 1시 때부터 나간 거야. 그래서 역전을 해서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이게 참 극명해요. 사실 저 때만 해도 출구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을 때다. 없을 때야. 설마. 이기고도 불안한 불안한가. 이거 못 믿겠다 막 이랬는데 지역별로도 좀 한번 보시면 지역별로도 특이했던 거는 서울하고요.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 그다음에 그때 행정수도가 있었잖아요. 예. 공약이. 그래서 대전에서 이깁니다. 대전에서 이기고 충북, 충남 다 이겨요. 근데 이제 영남이 인구수가 많고
영남에서 고전을 하죠. 물론 부산에서 노무현 후보는 당시 29.8%밖에 못 얻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이제 만약에 지금 노무현 후보가 만약에 부산에 나와서 거의 40% 얻을 거예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저 당시만 해도 그랬죠. 저때 생각하면 영남이 그래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투표율도 보시면 50대들이 83.7%로 가장 많이 했고 근데 이때 386들이 30대 40대 몰려 있었거든요. 30대 후반 한번 보죠. 30대 후반은 70.8로 30대 전반 64.3에 비하면 크게 높아집니다. 자, 연령별 투표율도 보시면 그 50대가 83.7로 제일 높습니다만 30대 후반이 30대 전반에 비하면 크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30대 후반이 386 당시에 세력들이었고요. 40대까지 차지했죠. 30대 전반이 64.3인 반면에 30대 후반은 70.8로 뛰고요. 40대는 76.3.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인구 구성비를 한번 볼까요? 저기 지금 보시면 가로막대가 있는 게 인구 구성비인데 이 30대가 25.1로 제일 비중이 큽니다. 네. 그다음에 20대가 23.2, 40대가 22.4, 50대가 12.9에 불과했어요. 60대 이상이 16.4. 그러니까 이 당시는 20대, 30대가 많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압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저분들이 지금 40대 50대가 돼서 민주당을 바치는 기둥으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40대, 50대. 2002년이니까 지금 22년 20년 지났네. 그럼. 거의 50대, 60대에 달하는 네. 이런 분들이에요. 자, 그게 실제로 이제 출구조사 보면요. 20대에서 59대 34.9로 크게 앞섭니다. 예. 30대에서는 59.3대 34.2로 역시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20, 30대에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 같은 분들 열심히 투표하신 거야. 근데 40대는 팽팽해요. 48.1대 47.9 팽팽히 붙었고 50대 60대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인구 구성비가 그렇죠. 20, 30대가 5, 60대보다 숫자가 많았던 많으니까. 거예요. 40대가 균형을 잡아줬고. 이해 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그래서 20, 30대의 압도적 지지로 노무현 대통령이 기적적으로 승리했는데 그 당시에 투표를 까보니까 군 부재자 투표에서 노무현 후보가 압도했다고 합니다. 병역비리 이게 또 통한 그게 거예요. 완전히 컸어요. 네. 원래 부재자 투표는 우리가 만날 지는 건데 맨날 졌지. 저 때만 해도 우리가 30대였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터지죠. 예. 이 불법 대선 자금.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게 이해찬 캠프가 823억. 10분의 1이 안 될 거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했습니다만 검찰들이 수사한 내역을 보면 노무현 캠프가 114억. 이놈들이 장난칠 친 거예요. 네. 10분의 1 발언하시니까 10분의 1 나도 넘기기 이거 하느라고. 나도 이거 믿지 못해. 네. 이해찬 캠프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10배 이상. 많지. 그러면서 이제 지구당 폐지가 이루어지죠. 그게 이제 오세훈법 이렇게 이어진 근데 이 거고. 찻대기 사건을 지금 네.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굉장히 황당하게 믿질 않더라고. 차로 싣고 가고 이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세청 차장인 현직 공무원이 기업들한테 연락을 해서 너네 돈 내놔 해가지고 돈을 차로 실어다가 그걸 이회창 동생이 또 받는 데서 휴게소에서 중간에서 기사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차를 갖고 올라오는 차를 그런 짓을 받아서 온 했는데 거죠. 차째로 아니 현지 국세청 차장이 나서가지고 수금을 했다니까 이 새끼가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이게 말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당이 거의 망할 지경에 예, 그렇죠. 가까이 가서 이러고서 그때 이제 뭐 천막 천막농사 당사가 뭐 되는 거죠. 예, 네. 천막 당사 뭐 그때 아이고, 나쁜 그래서 놈들이. 저희들이 그 얘기했습니다. 기업들 돈을 덜 받아서 노무현 후보가 깨끗한 선거를 했지만 예, 예. 실제로 국민들 성금이나 자발적으로 뛴 사람들 있잖아요. 노사모 같은 사람들도 여러 행사들 뛰어다니면서 그게 한나라당은 돈을 줬을 거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여러 지방 행사도 다 쫓아다녔거든. 그런 돈을 다 모아보면 여기도 만만치 않다. 네. 근데 국민들이 스스로 지지자들이 자기 돈 내서 했기 때문에 불법 자금을 안 받은 거죠. 그럼 사실. 그때 이게 이제 노무현의 승리를 얘기하는 키워드 중에 돼지 저금통이 있고 노사모가 있고 인터넷이 또 있습니다.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때 제가 이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제 완성됐구나. 우리는 정말 이제 뒤로 물러날 일은 없는 거구나라고 정말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까지 올 때를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계속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통일을 향한 이런 것도 계속 진전돼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하는구나 싶었었고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치학과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수한테 영국인지 미국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교수님이 말하는 뭐 그런 거 알겠다. 이상적으로 정치가 어떻게 구현돼 가지고 국민들이 주권자가 돼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해 가지고 이끌어가고 이런 거 알겠는데 현실에서 이게 가능하냐 현실에서 현실을 보면은 여전히 사회는 계급적 구조로 돼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힘 있는 쪽에서 국민들을 얼마든지 속여먹고 또 그런 놈들이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가끔씩 정권 교체가 있다고만 하지만 이게 발전해 나간다는 거를 별로 생각을 못 하겠다. 오가기만. 얼마든지 학생들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얘기하는 이상적인 그거의 모습을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현실에서 구현될 수가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교수가 그때 얘기했던 게 대한민국을 봐라. 저기는 그게 구현되고 있다. 계속 이게 민주주의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사례로 학생들한테 설명하면서 야 세상의 인프라가 이렇게 바뀌니까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선거 자금이 모금이 되고 저 나라에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기적이었죠 사실. 그때 세계적으로 정말 맞아요. 이거는 모범적인 사례가 됐던. 미국에서 미국 선거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그 인터넷을 이용한 노사모의 캠페인을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그게 무보원이 돼가지고 오바마가 저기 하고 미국보다 한국이 앞섰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네. 물론 과정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앞에 뭐 말씀드렸지만 2002년은 진짜 잊을 수 없는 한 해였고 네. 다만 이제 이후에 정권이 넘어가잖아요. 진짜 너무 뼈 아팠죠. 그게 너무 정말. 네.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많은 진보적 지식인, 좌파적 지식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는 이미 성숙을 했고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흔들지 못한다. 그게 안희정식 사고였죠. 그 이게 당시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MB가 마치 대세인 것처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합니까? 그렇죠. 배웠다는 사람들이 저런 한가한 소리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못 배웠지만도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때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을 그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그 10년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걔네들은 공언을 하고 있었는데 진보적인 이 민주당 쪽에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나와서 아 민주주의는 이제 더 이상 흔들 수 없다. 이런 얘기. 민주주의는 여러분 늘 흔들립니다. 늘 흔들리고 침해당하고. 맞습니다. 그 조금 짚어봐야 할 대목도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이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캠프는 금강 캠프라고 했었습니다. 금강 빌딩에서 출발해서.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좌의정 우광재. 그 안희정 이광재 이게 이제 핵심 측근이었고 저희 이제 노사모 쪽 담당했던 사람은 백원 의원이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안희정 씨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렇게 그 흔히 말하는 자원봉사자들 여러 있으면 그 커피 타거나 이렇게 그 흔히 말하는 그 중요 역할을 상대적으로 못하는 젊은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늘 밥을 같이 먹고 이러면서 따뜻한 면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희정 씨 그 추문이 드러났을 때 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는 안희정 씨가 굉장히 좀 신선했었다. 젊었고 굉장히 스마트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시민의 등장이 있었죠. 그래서 유시민의 등장 때 잠깐 노사모하고 갈등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희망대지저금통은 노사모 쪽에서는 민주당 선거자금으로 노무현 대통령 선거자금으로 다 써야 한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유시민 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개혁국민정당이 하나의 정당이었기 때문에 정당 활동에도 일부 써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사모가 조금 그러니까 옥신각신했죠. 나중에는 입장 정리를 합니다.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은 노사모의 핵심 일꾼이자 대표격으로 유시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별개예요. 약간 달라요. 유시민 결이 다릅니다. 대신에 문성근은 노사모가 맞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시민 우리 장관하고 같이 했던 분들이 많이 기억이 나죠. 그 지금 뭐 윤건영도 있고 옛날 홍영표 뭐 김영대, 유기용, 김태년 뭐 이런 분들이 개혁 그 국민정당 그렇죠. 뿌리죠. 출신들이죠. 그래서 안희정 이광재와 유시민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이거는 후속편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노선적인 측면,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뭐라 그러죠? 후계자들을 다 키워냈어. 네. 흔히 말해서 장관 자리, 뭐 총리 자리 다 줬어. 이해찬, 한명수 총리 있었죠. 유시민 장관 시켰죠. 김근태, 네. 정동영, 정세균 다 키워냈어요. 실제 분권을 했죠.
그냥 앉힌 게 아니라 권한을 줬어요. 권한을 그래서 줬죠. 그때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통일부 장관을 누구 할 거냐를 갖고 정동영하고 김근태가 세게 붙습니다. 세게 붙죠. 왜냐하면 그때 통일부 장관을 거의 국정원 외교부를 묶어서 대한민국의 부총리. 그렇죠 외교와 이 대외 정책을 거의 총괄할 수 있는 자리로 위상을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정도 노무현 대통령 참 대단한 분이셨고요. 안목이. 그리고 노사모와 관련해서 과거 그 전대협 문화와 노사모가 어떻게 다르고 왜 김근태 쪽이 아닌 노무현 쪽으로 진보의 표심이 쏠렸을까? 그 얘기는 후속편에서 상세하게 좀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나 좀 마지막으로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 다음 대선에서도 제2의 유시민 같은 역할 뭔가 어려울 때 코너에 몰릴 때 횃불처럼 나타날 구세주 이걸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 물론 이재명 대표에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항상 이렇게 순탄하게 다 끝났던 적은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2017년 대선도 돌이켜 보면 촛불 집회 뭐랄까요? 탄핵 정국이었고 누가 봐도 손쉽게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50% 못 넘었어요. 41%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막 홍준표 나눠가져 갔거든요. 그때 안희정이 거의 막 쫓아오기도 했고요. 안희정이 꺼지면 또 안철수가 쫓아오기도 했고요. 굉장히 힘든 고비고비가 늘 있었어요. 사실 집권 과정을 살펴보면. 그러면 다음 정권의 그 다음 우리 정권 교체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만 놓고 봤을 때도 물론 이제 사법적 리스크와 관련된 여러 현실적인 좀 닥쳐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겨낼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위기 과정에서 등장할 이 짠하고 등장할 스타 누가 있을까요? 그 유시민이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을까? 나도 그럴 것 같아. 낚시하다가 에이씨 나 낚시 못하겠다 이번에도 뛰어든다. 나는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두 분이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탄탄하기 때문에 유시민 전 장관님 참전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 후단협 하면서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고 고생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많이 박수를 받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제2의 정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인수 기자님?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단일화 할 때 그 못 씹은 표정.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네. 젊은 사람들이랑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잘 안 가요. 그때 그 기억 상처는,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지금 분이 많지 여전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 정국에서 이제 추미애가 보였던 어떤 행보. 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갑자기 이렇게 화해가 되지 않듯이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새는 맞아. 뭐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추미애 대표도 사실 사람들 막 까먹었지만 저 열린우리당 민주당 분당하면서 그때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프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선부일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그 박근혜 탄핵 때 그때 당 대표가 추미애였거든요. 추미애 대표 굉장히 잘했죠 그 당시에. 자, 아무튼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 김민석 특유의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있지 서울대. 네, 굉장히 그 운동권 내부에서도 저는 이제 김민석 의원을 학교 다닐 때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아직 학생회장을 새로 뽑기 전이라서 총학생회장이었단 말이야. 그때 이제 맨날 수배당하다가 한 번씩 학교에 나타나갖고 집회 주도하는 모습. 네. 86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김민석 의원이 김민세가 돼가지고 이제 야인 생활을 할 적에 파리학번들 운동권 선배들 모임에 같이 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내가 보면서 참 여전히 저 사람은 재수없게 행동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있으면 자기가 항상 가운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해. 그 시절에도. 그 이인영 의원하고 비슷하네요. 아, 그렇지. 그 전대협에서는 그렇구나. 다 그런 증세가 있어요. 이인영, 임종석 뭐 할 것 없이 다 그런 증세가 있는데. 여기 총학생회장 못 해봤거든. 여태 어쨌든 그 뒤로 이제 김민석이라는 분이 점점 제가 이제 나중에 국회 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서 정말 많은 인생 공부를 하고 이 국민의 뜻이라는 게 뭐고 시대의 흐름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찰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 이제 김민석 의원한테 또 새로운 정치적 어떤 그 호황이 오고 또 정치적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약간 또 오버하려고 하는 기가 보여서 이거는 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여튼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분들의 면면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쭉 흘러왔는가도 우리가 한번 그 모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이제 후단협의 박병석 뭐 이런 분들. 야, 그래요, 진짜.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제 대선을 다 한 번씩 다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하나하나의 이슈나 사건에 대해서 좀 깊게 다뤄보려고 했는데, 방송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선 다루다가 궁금한 사안들을 조금 한 번 더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노사모 문화라든가 전대회 문화 왜 김근태가 아닌 노무현을 선택했는지 그러니까 강론으로 좀 강론으로 한두 가지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시민과 안희정, 이광재의 차이는 뭔지, 예, 공통점은 뭔지 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대선 또 짚어보고 나서 또 강론으로 좀 다뤄야 할 거 있으면 한두 개 다룬 다음에는 장인수 기자 또 최강욱 의원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사건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의제로 다뤄보도록 그렇게 사실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의 과정을 저희가 복귀해봤습니다만은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흥겹고 뭐랄까 그때의 추억이 막 이렇게 다시 한번 가슴을 네. 뛰게 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제 성취됐다라고 생각했었다. 거기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명박이 자라나는 그게 배태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스스로 굉장히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 그리고 성급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이제 들어섰으니 그렇죠. 모든 게 잘 될 거다. 우리는 DJ가 DJ 비연합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렇지. 그 생각도 있었죠. 남겨놨던 이런 것들이 그 찌꺼기들이 네. 정말로 이제 모든 걸 다 극복하고 그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이 만들어졌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단독 정부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이제 역사상 처음이지. 정말 싹 쓸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좌초가 되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네. 어찌 보면 비극적인 이제 운명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저는 지금 와서 그때를 굉장히 많이 추억하면서 많이 반성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성급했던가 하는 생각.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 남는 게 그거예요. 정의는 가까스로 승리하는 거고 진실은 겨우겨우 밝혀지는 건데 그때 뭐 정의는 당연히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진실도 이제는 확실하게 다 드러날 거다라고 하는 성급한 생각을 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속기 쉬운 존재로서 남아있고 그걸 속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마당에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또 성급한 실망도 금물이다. 이런 말씀을 꼭 한번 새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의 뭐 청와대에 몸담거나 아니면 캠프에 있었던 분들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노무현 8일을 많이 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신, 노무현 가치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유, 송갑석도 한때 노사모의 핵심이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정정당당해. 정정당당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고 열렬하게 지지하는 분들한테도 한 말씀 하고 싶은데 노사모를 좀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노사모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인재 하나가 뭐 등등 있잖아요. 경쟁했던 상대들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우리가 세게 하면 너무 세게 해서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먹칠한 게 된다. 그래서 책 잡힐 일을 우리가 하지 말자. 매사 조심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 그런 긴장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굉장한 한번 포지티브 캠페인을 했지. 네, 그거는 한번 정말 염두에 밝은 두셨으면 모습으로. 좋겠어요. 저는 이 시간에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과 대통령으로서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라크 파병 그렇죠. 이었는데 제가 기자가 이제 그걸 보고 기자가 되고 나서 첫 출입처가 이제 통일부 외교부였거든요.
너 그때 얼마나 많이 얻어냈는지 아니? 외교부 기자 선배가 예.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미국이랑 협상을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미국이랑 대등하게 협상해서 파병하는 조건으로 맞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얻어내고 싶은 거 다 좀 너무 많이 얻어내서 미국 삐지는 거 아니야? 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바닥에서 예, 지지자들은 이거 배신이다 이게 이렇게. 뭐야 이게 왜 나라를 뭐 여전히 우리는 뭐 미국의 뭐 속국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존심에 막 상처 스크래치 받고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FTA부터 해서 진짜 그런 것들 지금 한번 와서 좀 다시 지금 와서는 다 제대로 제대로 한번 재평가 받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라크 파병은 지지자들 반대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피했다 받고 오히려 저는 열받았던 건 그거였어요. 부안 사태. 예, 그러니까 그런 네.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 그런 게 이제 가슴 아픈 대목들이 있죠. 나중에 한번 그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길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했던 2002년 노짱의 승리 과정, 기적의 드라마 어떻게 쓰여졌는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